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복습과 90년에서 2000년을 향해 가는 복습과 그리고 앞으로의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현대코아에서 다루게 되는데 어, 그 전에 필수적인 2000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이후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인데 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지난 영상에서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코아는 93년에 착공을 하게 돼서 99년에 준공,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이란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여 비로소 건물이 어, 건물이 완공되어서 그 살 수 있게 되는, 주거를 하여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91년에 하남시 근로자 복지 아파트 발주, 그러니까 세원기공의 대표가, 그리고 93년에 현대코아 건축 시행자로서, 그리고 94년에 대전시 위치한 백송 아파트 착공, 자, 중국 천진의 천진온천 호텔에 30억을 투자하여 인수, 경영 관리, 그리고 95년에 북경시 교원 반점의 두개동 호텔 사업에도 투자. 자, 이것을 볼 때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능력이 좋고 활발히 사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관과했다는 것입니다. 뭐? 벌리기만 하면은 음, 사업력이나 기술력이 왕성한지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는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자, 뭐다? 윤리관. 그리고 이 90년대에 아우르는, 자, 90년에서, 자, 이제 흘러갑니다. 자, 현대코아를 시행하죠? 자, 근로자 복지 아파트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IMF 구제금융이 시작되죠? 자, IMF 구제금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자, 국내에 외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외화 보유고가, 잔고가 바닥이 나요. 왜? 그것의 발발은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지만 외국에서 자신들이 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빌려주었던 달러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이나 그리고 건설 경기가 불황이 계속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왜 그 중국계까지 진출을 해서 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안에 빚어진 논노의 경영권 인수와 포기는 그 채권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원기국이 알려진 바와 같이 재무가 부실하였다. 그것에서, 자, 그리고 저는 제 자료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현대코아를 분양한 1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데를 들어왔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법원에서 화의 제도와 아니 법원에서 경영자를 건설의 뭐 기공 뭐 이렇게 건설회사의 어떤 그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어 경영자들을 파산을 앞둔 회사에 투입을 하여 경영권 인수를 하면서 그것을 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 보여드렸죠? 경영자 총연합회. 그런데 그것이 그 파산을 앞둔 회사의 부동산 개발을 노린다거나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그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자, 그렇게 돼서 그런 것도 알았어야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자, 보시죠. 그리고 이러한 그 건설 부동산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한번 보시죠. 채무자가, 즉, 즉 세원기공이 신축한 현대코아 상가미 부여에 있는 아파트. 자, 무슨 아파트는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그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공실이 많은 것을 비롯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것을 비롯하여 자, 이때가 언제냐면 현재 2004년. 자, 2004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공실이 아직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99년도에 그 준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5년의 기간에도 공실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공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을 비롯하여 자,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이렇게 세원기공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건축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시행사가 시공사로 건축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실이 많게 되고 그리고 분양이 안 됐다는 것이죠. 분양을 해야지 시공사에다가 건축대금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양으로 해서 입주함과 동시에 그 투자를 받은 그, 그, 자, 은행권에 대출을 받은 것도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공실이 많았다는 것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그 분양이라든가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여기를 안 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셨잖아요. 그리고 2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들의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가요? 자,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은 자, 저는 이러한 자료에 자, 근거 자료를 들이밀고 그것으로 결과와 그 사실의 그 역사적인 사실과 자료적인 사실로서 도출해냅니다. 결과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현대코아의 사람들은 자료가 없어요. 누가 카더라. 누구누구 나빠. 뭐 정신 나빠, 방신 나빠.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뭐 사실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채무자가 신축한 현대코아 상가며 부여에 있는 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공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현대코아를 분양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털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으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온갖 카더라 통신들만 난무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러한 자료를 대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아니 꼽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 다 알아. 그거 아는 거 그럼 뭐하러 얘기해. 자, 그 20년 동안 그럼 아신다는 분들이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러한 근거 자료를 대서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알려서 같이 협업해서 상권을 살리고 건축 행정에 협조하고 무단 무엇이 문제인지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도 못 봐. 안 봐. 못 봐. 어?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몰라. 못 봐. 그래서 결국 계속 당한다는 겁니다. 속고 당하고 속고 당하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보십시오. 자, 채무자가 스스로 산정한 2004년도 매출액이 2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이 2,900만 원에 불과해 화의 채무 변제는 그 화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파산하기 전에. 자, 이 당시 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운전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채무자는 2002년 말경 이후로 화의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 체납액만 4억 5천만 원 이상이다. 채무자는 최근 4년간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는 바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한 2004년 12월 말 현재 대차 대저표상 자산은 약 342억, 부채는 393억이다. 자, 2004년이 그렇습니다. 2004년 말에. 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현대코아 상가 78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 놓은 상태로 채무자는 세원기공은 위 가처분을 해제해주면 위 상가를 매각해 위 회사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자, 그러나 42억에 불과해. 자,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현대산업개발과 그러면 채권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자, 시공사인데 채권자가 된 현대산업개발과 채무자인 세원기공은 파산했지만 이 채무를 갚았을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내리는 숙제입니다. 아직도 못 갚고 버벅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은 좋다고 지난 20년 동안 나의 임차인들이 어떤 재무 상태와 어떤 신용관을 가진 상태인지 전혀 파악할 필요도 없이 월세만세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월세 좋아요. 나 월세 좋아. 위반 건축물 상관없어. 월세만 받으면 돼. 자, 30만 원. 월세만 받으면 돼. 20만 원. 월세만 받으면 돼. 10만 원. 5만 원. 언젠가는 돈 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도 좋다고
월세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리고 정화에 가자.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을 정상 건축물의 판매 시설로 돌리자고 저같이 얘기하는, 그리고 명도 소송 하시는 분들을 도리어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어? 그 뭐 현대코아 못 이겨. 어? 응? 못 이겨 우리는. 어? 쟤네들하고 못 싸워. 못 이겨. 자, 이런 소리나 하면서 어? 계속 말 계속 월세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안 해. 과거에 대한 응? 각성도 안 해. 그러면서 자신들의 뭐죠? 상속인들한테 결국은 위반 건축물에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좋다면서. 자, 그리고 그리고 킴스 클럽으로 알고 있었죠? 자, 킴스 클럽이 자, 강동점에 어떻게 됩니까? 프랜차이즈 1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영상에. 자, 그렇다면 그 프랜차이즈 1호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는 뉴코아 산하의 직속 그 킴스 클럽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기서는 퍼시픽 팩토링 주식회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서 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상표만 빌려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좋다고 월세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분마트로 넘어가죠? 몇 년 안 걸리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끝난 거예요. 어디랑? 킴스클럽이랑.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러분이 입주를 했어요. 분양을 받아서. 그런데 전부 다 천둥치고 벼락치고 자신들의 대항을 해 가는데, 눈과 귀를 꽉 닫고 가만히 월세만 받아갔던 것입니다. 좋다고. 네? 자, 그 이브마트는 이스모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각 2년도 안 걸려요. 그렇죠? 자, 지난 영상들에 뭘 보여줬습니까? 백화점이었다. 그런데 뭐죠? 자, 차츰차츰 내려봅니다. 퍼시픽 팩토링, 그리고 이브마트, 그리고 이스모로. 자, 그리고 이 2000년이 도래하고, 자, 90년도에 그런 그 과도기, IMF, 그리고 건설 경기 불황, 그리고 부동산 사업 개발에서도, 부동산 개발 사업도 그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래에, 자,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 계산을 하기 전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종래에 그 건설 부동산 개발은 어땠냐면은 90년대 초 이전에는 자, 어떻게 됐냐면 시행사 시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발주를 냅니다. 시행사가. 그러면 토지를 가진 소유주들에게 자신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행사가 주최를 하는 시행사가 그 담보와
부동산을 자신의 신용과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인수며 그 대지를 인수해야 되잖아요. 빌딩을 지을 대지를 인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관할청에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시공사가 또 연대 보증을 하여서, 왜냐, 준공에 대한 그 보증을 합니다. 완공에 대한 그 보증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죠. 그래서 시행사의 그 자금 융통력, 그리고 뭐죠? 담보, 신용, 부동산 담보, 신용 여러 개를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시행사가 좀 대기업이 돼야 돼요.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광고도 많이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IMF가 터지고 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파이낸스는 금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건설 경기가 불황이고 하니까, 자, 세계의 추세는 어떻게 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에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그것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부동산 금융 기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유리한 게 있냐면, 자,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가 없어요. 좀 떨어져요. 부족해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와 그리고 신용이 그 B등급 이하예요. 예를 들어서 B와 C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개발을 못 하는 거고. 자, 그래도, 자, 뭐 한 C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업체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 좋으면 거기에서 그 타당성 분석을 해서 투자자들이, 그리고 그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를 합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이제 구조화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유동화 증권이에요. 증권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주식이면은 배당금 뭐 이렇게 해서 장래에 그 분양에 대한 입주를 하는 걸로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보고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거죠. 자, 이게 신종 아이디어죠. 신종 아이템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제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검증이 되고, 검증을 받으려면 50년, 100년이 걸립니다. 50년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들어온 게 90년대 말, 그 2000년서부터 차츰 번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알아야지 현대코아의 2000년 이후에 현대코아의 2000년 이후를 이해하는 단초가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리고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그 이익을 담보로 이익을 보고
당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기업 금융, 자, 코퍼레이트 파이낸싱과 대비되는 자금 조달 기법이다. 즉, 사업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그 돈 빌리는 그 자금에 갚는 상환 재원으로 삼고 프로젝트의 자산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계약을 담보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 투자자도 있으며 그 투자자에도 종류가 많고, 그리고 그, 그 은행이 각자 다른 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면 내 옆에 투자자는 나하고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생각해요? 자, 한번 이거를 다 얘기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을 이렇게 한다. 계약을 담보로 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계약을 담보로 하여 사업주는 제한적인 책임만 부담하면서, 그래서 신용과 담보를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감소하면서 부담을 줄이면서 이러한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사업주는 프로젝트에 출자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직접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비소고 금융. 자, 뭐냐면, 자,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아무리, 자, 그렇게 되면, 자, 투자자들이나 제2금융권 같은 데서 자산운용기관이 타당성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을 계속 하는데 이 프로젝트 그 파이낸싱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계속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격을 해야지 돈을 대출해 줄 거 아닙니까? 자금을 조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초반부터 부동산 개발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왜냐? 타당성 분석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면. 자, 그리고 이 비소고 금융이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설사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도한 시행사한테, 그 사업주한테 채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특정 프로젝트를 그가 소유한 다른 기업 혹은 프로젝트와는 법적으로 별개한, 자, 보통 별개인 독립적인 기업을 뭐라 그러죠? SPC라 그러죠. SPC 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여 그 프로젝트로부터 현금 흐름을 모 기업에, 그러니까 그 사업주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시켜, 그러니까 회계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법이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한 자금이 사업주 자신의 금융 지원이나 자산을 근거로 하여 조달되지 않고 프로젝트 현금만을 근거로 하여 조달되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 흐름은 상환 완료 시까지 조달 자금을 변제하는 용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된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도산했을 경우에도
실패나 도산했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관련된 모든 채권의 상환을 그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현금 흐름 내에서 청구해야 하고, 사업주한테 그 외의 자산에 대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비소고 안일비 소를 구하지 않는 금융입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금융.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러한 속성을 비소고 금융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래의 기업 금융에 보다 빠르고, 그리고 빠르고 자금 회전이 빠르죠. 자금 융통이 속도가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수수료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왜? 속도를 빨리 하고 대신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여러 그 기법으로 옷을 입힌다는 것이죠. 자, 별개의 독립적 기업이 뭐냐면은 프로젝트 회사라고 하는데, 자, 프로젝트의 이러한 속성을 비소고 금융이라고 한다. 자, 비소고 금융은, 자, 그러나 이렇게 해도 100%의 비소고 금융이 실제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없다. 자, 아무리 타당성 분석을 하고 뭐 한다 그러더라도 자산을 운영하는 그 기관이, 자금을 융통해준 그 기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사업자의 신용과 담보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한적인, 제한적인 소구를 한다는 것이죠. 제한적인 소구 금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담보와 신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대한 사업주의 아무런 보장 없이 프로젝트 미래 현금에만 근거해 융자 요청에 응하고 증권을 매입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재반 위험에 대해 일정한 보증 및 담보를 자신의 자산을 근거로 제공하고, 채권자들도 프로젝트 도산 시 사업주가 제공한 보증 담보에 의해 채권의 일부 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 그리고 자, 이 비교를 한번 해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 금융. 자, 차주는 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회사를 말린다. 자, 한마디로 사업주가, 그 프로젝트를 벌리는 자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고, 자, 기업 금융에서는, 종래의 기업 금융에서는 모 기업 또는 프로젝트 회사다. 그리고 이 담보를 잡는 것은 프로젝트 현금 및 자산이다.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보고 담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업주의 전체 자산 및 신용을 본다. 이것은 기업 금융은. 그래서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준다. 자, 상환 재원. 자, 갚는 것은 프로젝트 현금 흐름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뭐죠? 사업주의 전체 지원이다. 도산을 하거나 파산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이득을 보지 못하면. 그 사업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금 관리는 대주단. 그러니까 이게 대주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은행권들이 연합을 해요. 뭐 캐피탈식으로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한 은행에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타당성 분석도 여러 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탁 계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기업금융은 자기가 발주하는 거니까 자기가 임의로 관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그 회계가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회계가 따로 떨어져 있죠. 자, 소구권 행사. 모 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제한된다. 자,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제한된다.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금융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이전 모 기업에 대해 소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자, 채무 수용 능력. 부외 금융으로 채무 수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부외 금융으로. 자, 부외 금융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사업주의 기존 업체 및 사업 부문들과 법적 경제적으로 별개인 법인에 의해 보통 페이퍼 컴퍼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므로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 흐름, 뭐 SPC라고 해도 되고, 현금의 부채 흐름이 여타 사업들의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아 이들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러한 특성을 부외 금융이라고 한다. 부채가 감춰져 있죠. 부외 금융. 하지만 부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 배분이 됐다는 것은 서로가 리스크를 가지고 서로가 이 위험에 대해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위험을, 이 리스크를 투자자들한테 많이 주려 그러고, 대신에 투자자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업주에게 족쇄를 채우려 그러죠. 자,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에 지분을 출자함으로 부담하는 지분 위험을 희석하고 프로젝트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채권자에게 가능한 많이 전가하기 위해 소유 자금 조달 과정에서 보다 많은 채무를 발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모기업에,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신용 위험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의 금융. 한마디로 부채를 묻지마 금융으로 채무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채 비율 등 기존 차입에 의한 제약을 받고, 이거는 여신 관리 제한 규정을 두고 부의 금융으로, 그러니까 부채가 감춰진, 그러니까 부채가 분배된 금융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자,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사후 관리. 엄격한 사후 관리는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다. 한마디로 타당성 분석도 잘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계좌로 잔금을 둬서 그게 완전히 부동산 개발이 끝날 때까지 잠궈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는 건 어떻게든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채무 불이행 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기업 금융에서는, 자, 투자자들이 조금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 적용 사업 분야는, 자, 이것은 규모가 커요. SOC 민자 사업, 주로 사회 근간이 되는 기반 시설적인 거,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뭐 공항, 그리고 다리, 교통,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 자, 자원 개발, 플랜트 사업. 요즘에는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해요. 옛날에는 굵직굵직 같은 거를 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기업 금융은 여러 일반 사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 우리는, 자, 현대코아의 2000년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년대하고는 다르다. 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기에는
IMF 구제금융과 건설 경기의 불황이 있었다. 그리고 상가 분양은 이제 막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기업 금융에서 구태에 의한 자신의 사업주의 신용과 부동산 담보를 통한 건축에서 탈피해서 IMF 구제 금융을 뚫고자, 그리고 건설 경기의 불황에서 호황을 맞이하고자 정부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밀어준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ABS 자산 유동화에 관련된 법률, 그리고 유동화 증권에 관한 법률, 응? 이러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현대코아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구분 소유주들은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그 시기적인 변화, 그리고 뭐죠? 자, 중소기업 그 금융에서 확대된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 개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다. 거기다가 현대코아의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다른 구분 소유주들은 이 시행사에 맞서서 대항하고 있었고, 자신의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대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삶에 찌들, 그리고 밥벌이에 찌들어서 무지하고, 그리고 현대코아가 그러니까 세원기공이 현대산업개발이랑 공사비 미납으로 싸우건 말건 남일처럼 신경 썼고, 그리고 누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월세를 받는 것이 최우선으로 알았다. 자,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더 90년대에 현대코아와는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그 금융 기법으로 말미암아 더 복잡하고 더 다이나믹하게 전개돼 갑니다. 자, 기대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